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를 둘러싼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믿었던 사람과의 약속이 모두 무너지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했던 적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한테 인생의 가족도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입니다. 불혹이라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 나이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친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칭찬보다는 지적을 먼저 하셨어요. 어릴 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었죠.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항상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는데 집에 계시기보단 바깥으로 나도는 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늘 얼음장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팍팍했고 사랑과 정이 메말라가는 가정 속에서 자라며 저는 언젠가 결혼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자란 게 이런 환경이어서 그런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 하나는 참 따뜻했거든요. 제가 살아온 가정 환경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이었죠. 저희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열심히 살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고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자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솔직히 살림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작사에서 일하는 지인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여보, 유석이 형이 이번에 새로운 투자 얘기를 꺼내는데 잘만 하면 우리 이번에 큰돈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투자 얘긴데? 요즘 이상한 투자 사기 같은 것도 많다던데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형이 직접 알아보고 제안한 거야. 워낙 경험도 많고 투자 쪽으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잖아. 이번엔 정말 믿을 만한 기회 같아 보여. 그래도 우리 돈 많지도 않은데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 형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한텐 큰 돈일 수도 있잖아. 알지. 그래서 나도 막 덥석 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일단 형이 얘기해준 자료 좀 더 자세히 보고 나도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려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좀 조심해. 한번 잘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충분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설명 좀 해줘. 나도 같이 고민해보게. 응, 그럴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저희는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익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생활도 점점 나아졌고 애들 새 옷을 사입히고 장난감을 선물할 여유가 생기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살림을 꾸리던 저도 은근히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새로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기세가 올라서 또 한 번 투자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번엔 좀 더 크게 가보자며 형도 이번 투자에는 정말 자신이 있다며 자신만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도 당연히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도 성공했어요. 정말로 돈방석에 앉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집이 곧 직장이던 사람이 밖에서 술자리가 많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점점 늘어나니 저도 모르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넘겼지만 남편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을 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아참, 이번에 재벌가 며느리도 이번 투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 형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하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던데? 재벌가 며느리?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큰 혜택이라도 생겨? 재벌가 사람들은 망해도 금고에 돈이 남아돌겠지만 우린 아니잖아. 여보, 왜 이렇게 단정부터 짓고 그래? 그 사람도 아무데나 투자하겠어? 재벌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 같은 건 엄청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다더라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투자라면 우리도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타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흐름? 그렇게 말하면 다들 부자 따라가다 쫄딱 망하는 사람도 많아. 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재벌가 며느리든 누구든 우리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그러더니만 남편은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며 화를 냈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제가 너무 의심만 한다고 답답해했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신뢰가 있으면 뭐가 어쨌다는 건데. 재벌가 며느리가 뭐가 있는 듯이 말하는데 찜찜한 기분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꼬집어 물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넘겼죠.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그 재벌가 며느리랑 얽히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투자 얘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외출도 잦아졌어요. 저는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냐며 그 재벌가 며느리랑 왜 그렇게 자주 얽히는 거냐고 따졌더니 되려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면서 그 사람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 관심이 꼭 새벽까지 통화해야 할 정도냐고요. 남의 집 남자랑 남의 집 여자가 서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웃기냐고 반박했고 서로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제가 이해심이 없다는 둥 괜히 의심한다는 둥 하는 말로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결국 그 재벌가 며느리와 얽힌 투자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번 투자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은 물론인데 더 망한 건 남편이 그 재벌가 며느리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진행한 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갑작스럽게 빚더미에 앉게 된 데다 그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당신네 남편이 내 돈 가져다 썼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지금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내 돈은요? 나보고 그냥 넘어가라고요?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이라면 저희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시간? 그거 받을 줄 알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나 시간을 달라고 하죠. 저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하세요. 아니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불쾌하네요. 확실히 처리하세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요. 재벌가 며느린 욕까지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누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를 더 얹더라고요.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화내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지 그랬냐고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당신이 잘못해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소리쳤죠. 그날 밤 내내 마음속 화가 풀리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결국 저희는 집이 쫄딱 망해 모든 걸 정리하고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잔인하게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까 말까 밤마다 고민에 거듭했어요. 신청을 한다는 건 이제 정말 모든 걸 포기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빚 독촉 전화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해결되는 건가? 아니, 해결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남편도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부턴 점점 말수가 줄고 얼굴빛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남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곤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저희는 이미 빚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터라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은 자취방에서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면서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젠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정말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친정과도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친구들에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알바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을 했고 집에서는 블로그에 게시물 올리는 것도 하고 주말마다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마저도 생활비로 빠듯했죠. 그러던 중에 그 재벌집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간 줄 줄 알았어요? 그런 계산으로 제 돈 빌려 썼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꼭 갚을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요? 제 시간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손해보는 걸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무리한 선택을 한 건 맞지만 저희도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여유요? 이런 상황에서 여유를 바라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갔으면 갚을 각오를 했어야죠. 이럴 시간에 차라리 나랑 거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거래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간단해요. 제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빚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파출부로요. 무급으로요. 그래야 내 돈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 자리에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아 미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당연히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따졌어요. 내가 왜 그녀 밑에서 일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남편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그것도 손에 모아서 싹싹여.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애처럼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이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재벌집에서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 얼굴 떠올리며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왜 이혼을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췌장암에 걸렸지 시부모님도 남편 빚 갚겠다고 그 연세에 알바까지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10몇 년간 같이 살아온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부부끼리도 의리는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너 힘든 거 안다면서 우리가 같이 이 고비를 함께 넘겨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고, 시아버지도 미안하다면서 우리가 더 도와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 도와준다며 쌈짓돈을 매달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져선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손을 놓을 순 없었어요.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희망을 바랐는데 재벌집 며느리가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씩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3가지는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집에서 파출부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뜸 걸레를 던지며 바닥부터 닦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손으로요. 그래도 일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도 그런 식으로 대하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죠. 그래도 꾹 참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닦기 시작했는데 먼지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반짝반짝 닦았죠. 그렇게 일을 끝냈는데 제 다리를 발로 툭툭 치면서 어이, 여기 안 닦였잖아 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꾹 참고 계속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그거란 그 여자가 그딴 남편 두고 사느라 고생이라며 살려놔서 뭐하냐고 능력은커녕 사고만 치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인데 하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거기에 더 열이 받았던 건 죽더라도 자기 돈을 다 갚으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남편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며 병원을 뛰어다니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전연해치고 깜빵에 갈까 하는 생각까지 머릿속을 스쳤어요. 마지막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여자가 빈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그래도 예의를 지키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나 보냐며 자기 돈은 어쩔 거냐고 짜증을 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여자에게 손이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깽값 물어야 할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의 뺨을 때리고 그 여자의 팔을 붙잡더니 팔을 깨물었어요.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되었고 며느리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야, 이 개 같은 거사. 너 같은 게 사람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네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돈 꼭 끌어안고 네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 썩으려나.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 노인네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깜빵 가고 싶어? 어딜 감히 내 팔을 깨물고 내 몸에 손을 대? 큰일!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너 같은 인간 앞에 이렇게 서 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건 내 며느리와 내 아들한테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이런 소린 그냥 못 넘겨. 당신 제정신이야? 나 건드리면 법적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들이 책임질 수 있어? 나 합의 절대 안 해. 책임? 네가 내 가족한테 한 말에 대한 책임부터 져라. 내가 너한테 당할 줄 알고 네가 가진 돈과 지위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선 네 그딴 거니 다 짓밟힐 줄 알아. 결국 재벌가 며느리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고 시어머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어머니도 절대 못 낸다고 하여 구금이 되셨어요. 법원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던 날 시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잘 살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시기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한은 없다고. 제가 앞으로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탓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다독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 하나로 저희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가졌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여자의 빚을 갚아야 했기에 그 집에서 파출부 일은 계속했어요. 그 집에서의 일은 힘들고 비참했지만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집에서 겪는 고통조차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게다가 그 여자가 저를 자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이유가 제 손이 야무지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를 불러 느닷없이 다른 일을 시키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시댁에 가서 일 좀 해.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수발 좀 들어야겠어.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말 나올 필요 없게 깔끔히 해놔. 알겠어? 시댁까지 가서요? 그것까지 제가 해야 하나요? 그 집안일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라면 할 것이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불만 있으면 내가 더 빡세게 한번 굴려줘봐. 하라면 그냥 해. 말 돌리지 말고 당장 준비해. 이 말을 듣고 차라리 이런 미친년한테 계속 당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고 그쪽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심장 판막증을 앓고 계셔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호흡이 자주 가빠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움직임이 많아도 금방 피로해지셨죠.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냉랭하셨습니다. 본인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곤 하셨죠. 큰 사모님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편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보내는 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집 며느리의 시아버지는 아직도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집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었고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 집에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게 이 집 며느리년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늘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알랑방귀를 끼어댔는데 속으로 얼마나 역겹던져.
평소에 이중적인 태도를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엔 그 알랑거림이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로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시부모님이 힘이 있으니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언젠간 내가 저 모습을 다 까발려야겠다 하는데 저도 큰 사모님이 어려워 그런 생각은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큰 사모님과의 사이에도 갈등은 적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가끔씩 저를 친데레처럼 챙겨주시곤 했어요. 너무 고됐던 날엔 저를 불러 돈을 쥐어주며 날도 추운데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던가 아님 애들 뭐라도 사주라고 돈을 준 적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면서도 가끔은 저를 챙겨주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신 나간 여자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죠. 그렇게 제가 큰 사모님 집에서 일을 한 지 몇 달 후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또 저를 불러서 자기 시어머니 병간호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간병인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을 맡으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하면 나중에 그 책임 저한테 다 떠넘기시려는 거 아니죠? 아줌마 뭐 속고만 살았어? 우리 어머님이 아줌마가 편하다잖아. 우리 어머님이 아줌마가 제일 믿음직스럽고 편하다고 하시다니까? 이걸 영광으로 여겨야지 왜 이렇게 불평만 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부탁을 안 하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깜빵까지 보냈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덤터기 씌우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나도 당신 싫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맡기고 싶다는데 어쩌냐고. 그러니까 상황 좀 이해하고 조용히 하라고. 좀 순리대로 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갈등이 많았던 큰 사모님이 저를 편하다고 하셨다니요. 결국 저는 병원으로 가서 큰 사모님의 곁을 지키게 되었어요. 큰 사모님은 대형 병원의 VIP 병동에 입원해 계셨는데 확실히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병원 생활 많이 해봐서 저도 병원이라면 웬만한 병실은 다 써봤는데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어요. 병실이 우리 집보다도 훨씬 넓었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첨단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마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병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래서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남편 병간호 한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익숙해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큰 사모님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끼니 때마다 음식이 그대로 남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이 됐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데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버티시려나 싶었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사모님,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렇게 계속 안 드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내가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굴어? 내가 뭘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굶으시면 몸이 더 상하실까 봐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해치시면서까지 식사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면 단줄 아나? 너 돌았니? 어디 주둥이를 함부로 짓거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네 주제에 나한테 훈계를 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사모님은 갑자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큰 사모님은 나가라며 소리치셨고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제 존재조차 불쾌하다는 듯이 보이더니 제가 있다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앉은 채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의도와 비슷하게 병원 측에서도 큰 사모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난리가 났죠. 이제야 큰 사모님은 제 진심이 걱정이라는 걸 아셨는지 며칠 뒤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병원에 오시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다 줄 수 있나? 네, 당연히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준비해 드릴게요. 옹심이 알지? 그게 먹고 싶어. 그 쫀득쫀득한 맛 있잖아. 근데 여기 병원 음식은 진짜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알겠습니다, 큰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시장에서 파는 옹심이 사가지고 올게요. 그제야 큰 사모님이 음식을 거부하셨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프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던데 큰 사모님에게는 그게 고향에서 자주 드셨던 옹심이었던 거예요. 큰 사모님은 강원도 출신이셨다고 했어요. 어릴 적 소박한 옹심이를 먹으며 자랐다고 하셨는데 고향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사모님의 인간적인 면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여태 보아온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옹심이라면 사모님이 말씀하신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보다 제가 그냥 빨리 만들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장까지 가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옹심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곱게 갈아 반죽을 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국물을 내며 최대한 정성을 다했어요. 만들면서도 진심으로 익어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옹심을 완성했는데 사실 저는 시장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직접 만들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드시기 전에 혹시 시장에서 파는 맛이 더 좋으시면 그걸 사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장에서 파는 걸 사오겠다고 하곤 만들어 와서 조금 언짢아 하셨지만 이내 옹심이를 몇 번이고 떠먹으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평소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니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괜히 만들었나 보다, 오바를 했나 보다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속으론 또 혼날까봐 조마조마했죠. 큰 사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고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직접 끓였다고? 근데 이 맛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맛 요즘 사람들은 잘 못 내는데?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음식이에요. 엄마가 옹심이를 참 좋아하셔서 집에서 자주 해주셨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사실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배운 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혹시 네 어머니 이름이 이정환이? 아니, 사모님,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제 엄마 이름이 이정화예요.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이정환,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 사모님은 한참 동안 깊은 숨을 고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처음엔 담담하게 시작하셨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큰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내가 네 이모가 되겠구나, 그럼. 이모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 어릴 적 얘기를 아예 못 들어서 이런 말씀 처음 들어요.
네 엄마가 말을 전혀 안 한 모양이구나. 하긴 그럴 만도 하지. 나랑 네 엄마 정아와 나는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자랐어. 우리 아버지가 땅도 많고 돈도 많으셨거든. 우리 집은 그야말로 넉넉했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노름에 빠지면서 모든 게 서서히 무너졌어. 네? 노름이요? 외할머니가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매일 노름판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집안에 있던 땅을 하나씩 팔아치우셨고 가진 걸 다 잃었지.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나랑 정아, 우리 두 딸을 위해 밥을 챙겨주는 건 온전히 아버지 몫이었어. 네 할아버지가 손맛이 참 좋으셨거든. 특히 옹심이를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묘하게 짭조름한 맛이 있었어. 아직도 그 맛이 잊히지가 않아. 그런데 네가 만든 옹심이에서 그 맛이 나더라. 우리 아버지가 옹심이 만들 때 꼭 젓갈을 넣으셨거든. 그런데 네 옹심이에서도 그 맛이 났어. 너도 혹시 젓갈을 넣었니? 네, 사모님, 맞아요. 엄마가 옛날부터 옹심이 만들 때 젓갈을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웠어요. 원래 옹심이에 젓갈을 넣는 건 흔하지 않거든. 강원도에선 옆에 곁들여 먹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집은 아예 젓갈을 함께 넣어서 끓였어. 그게 우리 아버지의 방식이었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 우리 외할아버지의 방식이라니. 이 모든 게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사모님은 외갓집이 망하고 나서는 야반도주하듯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엄마랑은 그 뒤로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시며 솔직히 자신도 살기가 팍팍해서 다시 돌아갈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팔자가 좋았는지 부잣집 남자를 만나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정아딸이 맞냐고 어딜 가나 피는 당긴다더니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모와 재회한 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얹혀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던 일들이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긴 전혀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왜 여기에서 이모 며느리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요. 남편이 사고를 쳐서 이모네 며느리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모 며느리를 때려 결국 옥살이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모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셨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이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 아이가? 천사처럼 행동하던 내 며느리가 네 상황을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네, 이모. 밖에선 너무 착한 사람처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유기견 보호소에도 자주 다니고 이모한테도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거 다 보여주기식 행동이더라고요. 집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물건 대하듯이 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그럼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네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 내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를 모아볼게. 근데 이모,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밝혀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 일단 비밀로 하자. 그렇게 대화를 마친 뒤 이모가 며느리의 실체를 직접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게 제게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저희 가족의 인생을 구제해 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이모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산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 이모 며느리의 실체만 밝혀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이모는 퇴원하자마자 먼저 제가 정말 조카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셨어요.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니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여 저랑 가족인 걸 다 확인하셨는데 제 이모가 맞더라고요. 그 확인이 끝난 후 바로 집안관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두 번 읽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눈이 아플 정도로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하며 단서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어요. 이모는 본인 며느리가 투자를 하고 다닌단 말을 저한테 들으셨으니 그동안 집안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를 속속들이 알아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서류를 검토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이모를 도우며 자료를 정리했죠.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진실에 저 역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상했던 건 이모 며느리가 자선행사를 명목으로 집안 돈을 빼돌린 내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부와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죠. 이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와 관련된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샅샅이 대조하셨고 결국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셨어요. 기부와 봉사를 핑계로 집안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자 이모는 또 다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며느리의 과거 투자 기록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과거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직접 발품을 팔며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하나같이 명백했고 며느리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모는 이모부와 본인의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조용히 전하며 며느리의 재산 관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본 건 여기까지야. 이제 네가 직접 나서서 네 와이프 뒷조사해봐.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롱한 걸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엄마 말이 맞아. 사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증거들을 보니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제가 직접 알아볼게. 이상하다니 대체 무슨 얘기야? 네가 느낀 게 뭐였는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요즘 들어 와이프가 너무 자주 외출하더라고요. 매번 약속 있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는 건지 물어봐도 대답도 애매하게 넘기고요. 휴대폰도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고 문자나 전화 올 때 제가 가까이에 있으면 항상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땐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 제대로 알아보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가족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알아보고 확실히 정리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모와 가족들은 며느리의 행적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졌죠. 이모는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며느리까지 포함해 가족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가족회의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이모가 모아온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 며느리는 다급하게 변명하며 손살을 쳤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고 누구도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문서 잘 봐. 넌 알겠지? 왜냐하면 네가 자선행사를 핑계로 집안돈 빼돌린 내역이니까. 그리고 이 영수증,
기부금으로 처리했다고 제출한 자료들인데 사실은 네 개인 쇼핑에 쓴 돈이지. 네가 한 짓 다 나온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 참 뻔뻔하구나.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라는 거야? 네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해놓고도 변명부터 하냐? 넌 더 이상 이 집에서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여기까지 드러났으면 네가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충분히 알겠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본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바로 잡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너, 네가 고용한 이 가사 도우미한테도 별의별 갑질을 다 했더라? 근데 너 그거 아니? 이 가사 도우미 내 여동생의 딸이고 내 친조카였더라. 네? 뭐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이 조카라고요? 설마, 아니 어떻게 그런 인연이...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었다고.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었니? 가령 내 조카가 아니었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지금 용서를 비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없어지나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없어질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받을 상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린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가족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모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 말을 자르며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며느린 두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단단히 화가 난 이모는 사용인들에게 내쫓으라고 했고 사용인들이 며느리 팔을 붙잡아 개끌듯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죠. 근데도 그 여자 저를 아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후로 이모는 저를 도와 남편이 남긴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채무를 하나씩 정리해 주셨어요. 저야말로 손살을 치며 안 그러셔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모는 남도 도와주는데 내 조카를 구렁텅이에 어떻게 빠뜨리냐. 이모 덕분에 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모는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어요. 이모부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했고 벌금을 납부하면서 쉽게 시어머니를 석방시킬 수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이모를 향해 정말 고맙다며 이모가 없었다면 평생 이 억울함을 안고 살 뻔했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이모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말해 뭐해요. 그리고 이모부와 이모는 며느리에게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안 해줬고 사회적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천사처럼 보였던 그 여자의 행적을 폭로하면서 명성을 바닥으로 추락시켰죠. 거기에 이모 아들 또한 본인 와이프와의 별거를 결정했다고 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모의 복수로 억울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었죠.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저는 이모의 아들과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딸, 그러니까 제 사촌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금방 또 하하호호 웃으며 따뜻하게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이모는 엄마의 납골당을 가자고 하셨죠. 이모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작은 사진틀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모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정화야, 네 딸을 이제야 만났어.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우리 이렇게 다 찢어진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용서해 줘. 그리고 엄마를 뵌 뒤엔 강원도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모가 가족과 연을 아예 끊고 살았기에 외조부모님 장례도 못 봤으니까요. 길 한쪽 작은 묘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산소가 있는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된 모습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한 발 뒤에서 그런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이모는 묘비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난 딸이라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화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풀어가고 있으니까 큰딸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때마다 자주 찾아올게요. 이모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옹심이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며 고맙다고 잠깐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옛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렇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산소를 찾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끝내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당신 참 밉지만 그래도 고맙고 복잡하네.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당신 대신 내가 2배로 열심히 살아볼게. 이모도 그런 저를 위해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날 남편과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 이모는 저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손이 야무지다며 뭐래도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취방을 벗어나 작은 빌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도 이모 할머니는 꼭 우리 외할머니 같다는 말에 제가 더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정화가 못해준 것까지 내가 다 해줄게. 이제 너희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꿍하지 말고 나한테 꼭 얘기해. 알겠지? 이모, 이 정도도 정말 과분해요. 너무 감사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고맙다고 해.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하지. 내 친족한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앞으로 우리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야지. 옹심이 맛이 이렇게 가족을 찾아줄 줄은 정말 몰랐네. 아,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게, 옹심이가 가족을 연결해주는 인연의 음식이었네. 앞으로 옹심이는 우리 집 가족 음식으로 해야겠다. 그럼 이모, 이모부, 제가 앞으로 더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이모가 이렇게 기반을 닦아주신 만큼 더 이상 손 안 벌리고 혼자 열심히 살아갈 거고 이에 보답하여 효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찢어졌던 가족의 퍼즐이 이제야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며 받은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